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두 명의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한 분은 제 친정 엄마였고 다른 한 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제 집에 계셔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남편은 제게 차갑게 말했죠.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모셔. 우리 엄마는 내가 돌볼 테니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간병인일 뿐이구나. 가족이 아니라 그저 일손일 뿐이구나.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녹음 파일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 안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이 집에서 내쫓을 계획이었어요. 제 친정엄마를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고 저까지 집에서 쫓아낼 음모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 편이 되어야겠다고요.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에서 간병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남동생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누나, 엄마가 길을 잃었대.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치매 초기 판정 받았다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치매라니. 평생 저를 키우신 그 강인하신 엄마가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태였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동생은 제 손을 한번 잡아보지도 못하고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엄마는 계속 물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언제 와?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기억 속에서 아들은 아직 살아 있었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저는 엄마를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혼자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했죠. 여보, 엄마 모셔와야 할 것 같아. 조금만 도와줘. 남편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멈춰 섰어요.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거든요. 장정이 84살. 남편이 모셔온 거였습니다. 감기에 걸렸다는 이유로요. 저는 당황했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감기 걸렸잖아. 혼자 두면 위험하니까 모셔왔어. 당신 엄마도 모셔오면 되잖아. 그렇게 두 노인이 한 집에 모이게 됐습니다.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하나는 치매 초기, 하나는 감기 환자.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친정엄마를 무시했습니다. 저 사람 왜 여기 있어? 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치매 환자를 집에 두면 어떡해? 저는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겉으로는 자상하고 온화한 척하지만 속은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죠. 친정엄마는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여기가 어디야? 우리 아들은? 저는 엄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불평했죠. 아니, 저 사람 왜 자꾸 같은 말만 해? 내가 신경 쓰여서 잠을 못 자겠어. 남편은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 엄마 좀 조용히 시켜. 우리 엄마 편히 쉬어야 하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 엄마도 아프신데 왜 시어머니만 편히 쉬어야 하는 건가요? 남편은 냉정하게 말했죠. 치매 환자는 관리가 필요해. 병원에 보내는 게 맞아. 우리 엄마는 그냥 감기야. 금방 나아.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노인 사이에서 저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친정엄마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간 거예요. 기억이 흐릿하셔서 화장실로 착각하신 거였죠.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이 사람.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와.
저는 황급히 달려갔어요. 시어머니, 죄송해요. 엄마가 실수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실수? 이게 실수야? 이 집 분위기 망치고 있잖아. 저는 엄마를 모시고 나왔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화야, 여기 무서워. 나 집에 가고 싶어.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엄마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요. 남편은 그날 저녁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 요양병원 알아봐. 이렇게는 안 돼. 저는 반발했죠. 왜요? 당신 엄마는 괜찮고 제 엄마는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며칠 있으면 나아. 당신 엄마는 계속 이럴 거잖아. 현실을 봐.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현실이라는 단어가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만 착한 할머니였어요. 남편이 퇴근하면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며느리가 잘 챙겨줘서 내가 편히 쉬었어. 고맙다고 전해줘. 하지만 남편이 없을 때는 달랐습니다. 밥이 늦으면 불평했고 청소가 안 됐다고 짜증냈어요. 친정엄마가 보이면 인상을 찌푸렸죠. 저는 그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간병인처럼 두 노인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 눈치를 봤어요. 제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가 부엌에서 넘어지셨어요. 바닥이 미끄러웠거든요. 저는 급히 달려가 엄마를 일으켰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한마디 했죠. 조심성도 없네. 나이 먹으면 조심해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엄마가 다쳤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 쳤습니다.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사실이잖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마음속으로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그저 며느리였고 간병인이었으니까요. 밤이 되자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두 노인은 각자 방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가 된 걸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료 간병인 최윤희에게 전화했어요. 윤희 씨, 저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윤희는 흔쾌히 나와줬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 숨이 막혀요. 윤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화 씨,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저는 무너질 거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바꿔야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또다시 말했죠. 당신 엄마 요양병원 언제 보낼 거야? 이대로는 안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눈물을 삼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감기는 이미 다 나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집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죠. 오히려 더 편하게 모시라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두 노인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드시다가 자꾸 잊으셨어요. 내가 밥 먹었어? 저는 다시 설명했죠. 엄마, 지금 드시고 계세요. 조금만 더 드세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정신이 없으면 병원에 있어야지. 집에서 뭐 하겠어. 저는 참았어요. 항상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남편은 출근 전에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 요양병원 상담 예약했어. 오후에 같이 가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동의도 없이 예약을 한 거였습니다. 여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해요?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엄마도 불편해하고 나도 힘들어.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결정해야지.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결정하라니요. 그럼 시어머니는요? 왜 시어머니는 여기 계시는 건가요? 저는 묻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남편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거든요. 오후에 남편과 함께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원장 선생님 설명을 들었어요. 치매 환자 전문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24시간 케어하고 프로그램도 좋다고 했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요. 여기로 결정하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엄마를 보내야 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두 사람 다 돌볼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됐어? 좋은 데 찾았어?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죠. 네, 엄마. 좋은 곳 찾았어요. 다음 주에 모시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친정엄마는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미화야, 나 어디 가는 거야? 엄마는 어딘가 느끼신 거였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무 데도 안 가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죠. 일주일 뒤면 엄마는 요양병원으로 가실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윤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윤희 씨, 저 너무 힘들어요. 엄마를 병원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윤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화 씨,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세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 틀린 것 같아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자 저를 불렀어요. 며느리, 이리 와봐. 저는 거실로 갔죠.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이 집 분위기 엉망이야. 빨리 보내. 내가 여기 있는데 저렇게 정신없는 사람이랑 같이 있을 수 없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감기 다 나았으면서도 집에 눌러앉아 계셨어요. 제 엄마만 내보내려고 하는 거였죠.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참아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갑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밥이 짜다고 했다가 싱겁다고 했고 청소가 안 됐다고 트집 잡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조금만 소리를 내도 인상을 찌푸렸죠. 시끄러워 죽겠네. 저 사람 입 좀 막아. 저는 엄마를 방으로 모시고 조용히 계시라고 부탁했어요.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으셨습니다. 미화야,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귀가했을 때
시어머니는 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며느리가 나 잘 챙겨줘서 고마워. 덕분에 편히 쉬었어. 남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다행이네요, 엄마.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보는 걸 알면서도 빙그레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몰라요. 일주일이 지나고 요양병원 입소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친정엄마 짐을 쌌어요.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 옆에 앉아서 물으셨어요. 미화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저는 거짓말을 했죠. 엄마, 좋은 데 가는 거예요.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입소 당일 아침, 남편은 출근해 버렸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죠. 저는 혼자 엄마를 모시고 요양병원에 갔어요. 엄마는 계속 불안해하셨습니다. 미화야, 나 여기 혼자 있어야 해? 너는 언제 와? 저는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자주 올게요. 걱정 마세요.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데 엄마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미화야, 나 무서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죠. 엄마를 병실에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에는 시어머니만 남아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죠. 저를 보자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좀 편해지겠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저는 물었어요. 여보, 이제 어머니도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감기 다 나으셨잖아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여기 계셔야지.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제 엄마만 내보낸 거였죠. 다음 날 저는 윤희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윤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미화 씨,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당신도 사람이에요. 당신 인생도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에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윤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화 씨, 사람은 언제부터 혼자가 되는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도 혼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지금 그래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정말 혼자였어요. 가족 안에서 완전히 고립된 사람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걸까요?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디 갔다 와? 밥은 챙겼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녁 준비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으셨죠. 그래, 이제 당신 엄마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편하겠네.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 저는 뭔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죠. 그날 밤 저는 친정 엄마가 계시던 방에 들어갔습니다. 텅 빈 방이 너무 슬펐어요. 엄마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저는 한없이 작고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요양병원을 찾아갔어요.
친정엄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계셨습니다. 미화야, 나 언제 집에 가?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죠. 조금만 더 있어요, 엄마. 금방 모셔갈게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엄마를 집으로 모셔올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지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지훈은 해외에서 일하고 있었죠. 엄마, 나 다음 주에 한국 가요. 할머니 뵙고 싶어서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훈은 시어머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친정엄마 이야기가 아니었죠. 지훈이 도착한 날,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착하고 자상한 할머니로 변신한 거예요. 지훈아, 잘 왔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저도 보고 싶었어요. 건강하시죠?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훈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하고 계셨어요. 며느리가 나를 잘 챙겨줘서 행복해. 덕분에 편하게 지내고 있단다. 지훈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훈아, 외할머니 병문안 안 갈래? 요양병원에 계시거든. 지훈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 외할머니요. 언제 시간 나면 가볼게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남편도 거들었죠. 지훈이 바쁜데 뭐. 할머니나 잘 챙기면 됐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훈은 사흘 동안 집에 머물렀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한 번도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상냥하고 따뜻한 할머니였죠. 지훈아, 밥 더 먹어. 할머니가 해줄까? 지훈은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요리 최고예요. 하지만 제가 보는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할 때 시어머니는 제 옆을 지나가며 속삭였어요. 지훈이 있을 때 괜한 말하지 마.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둘째 날 밤 저는 지훈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였어요. 지훈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지훈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바쁘게 지내죠. 엄마는요? 저는 할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지내. 너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지훈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아들과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예전엔 그렇게 제 말을 잘 들어주던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셋째 날 오후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이상한 대화가 들렸어요. 남편과 지훈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멈춰섰죠. 아빠, 그거 언제쯤 가능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명의 변경은 시간이 좀 걸려. 할머니 돌아가시면 바로 처리할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명의 변경이요? 할머니 돌아가시면요? 지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는 모르시죠? 남편이 조용히 웃었어요. 당연하지. 알 필요 없어. 어차피 내 거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제 몰래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아들 명의로 바꾸겠다는 얘기였죠. 저는 완전히 배제된 채로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언제 왔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방금 왔어. 무슨 얘기하고 있었니? 남편이 끼어들었죠. 아무것도 아니야.
남자들 얘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제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한편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바깥 사람이었죠. 가족이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배웅을 나갔어요. 지훈아, 조심해서 가. 자주 연락해. 지훈은 대충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엄마. 저는 아들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들은 제게 한 번도 제대로 된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지훈이 잘 컸지? 똑똑하고 효자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효자라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누구에게 효자인 건가요? 시어머니와 아버지에게만 효자인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명의 변경, 할머니 돌아가시면 엄마는 모르시죠. 그 말들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윤희에게 전화했어요. 윤희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윤희는 바로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모든 걸 이야기했죠. 윤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화 씨,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법도 잘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냥 참고 살아야겠죠. 윤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화 씨, 당신은 참기만 하면 안 돼요. 당신도 권리가 있어요. 당신 인생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말, 저에게도 인생이 있다는 말. 하지만 저는 너무 오랫동안 제 인생을 잊고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살았죠. 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며느리, 어디 갔다 와? 저는 대답했습니다. 잠깐 바람 쐬고 왔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 쳤죠. 바람?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빨래도 안 개고 뭐하러 나갔어. 저는 참았습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결심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지훈이 친정 엄마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실, 남편과 아들이 제 몰래 재산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 시어머니가 지훈 앞에서만 착한 척했다는 사실, 그 모든 게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가 저를 지켜야겠다고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무력한 며느리였고 버림받은 엄마였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어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고 결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변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으니까요.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일주일에 2번 친정엄마를 찾아갔죠. 겉으로는 평범한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희가 집에 들렀어요. 제가 간병일을 그만둔 후로 윤희는 가끔 안부를 물으러 왔습니다. 미화 씨, 요즘은 좀 어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윤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윤희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갔어요. 그때 뭔가 바닥에 떨어진 게 보였나 봅니다. 미화 씨, 이거 뭐예요?
윤희가 작은 녹음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거였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윤희는 녹음기를 켜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죠. 윤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미화 씨, 이거 들어봐요. 녹음기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저 여자 언제까지 둘 거야? 남편이 대답했어요. 엄마, 조금만 참아요. 지금은 필요하니까. 시어머니가 다그쳤죠. 필요하긴 뭐가 필요해. 저 여자 엄마 요양원 보냈으면 이제 소용없잖아. 쫓아내.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어요. 엄마, 지금 쫓아내면 재산분할 문제가 생겨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진명에 다 정리하고 나면 그때 처리할게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다. 저 여자한테 한 푼도 주면 안 돼. 다 지훈이 것이야. 녹음은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윤희가 제 어깨를 잡았죠. 미화 씨, 괜찮아요?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나면 저를 버릴 생각이었죠. 친정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것도 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윤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화 씨, 이건 증거예요. 이거 가지고 변호사한테 가세요. 당신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저는 멍하니 녹음기를 바라봤어요. 이 작은 기계 안에 제 인생을 바꿀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저는 평생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싸움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었죠. 윤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화 씨, 이제는 당신도 당신 편이 돼야 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희 씨 말이 맞아요. 알아요. 하지만 무서워요. 윤희는 저를 안아줬어요. 무서워도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같이 가요. 변호사 사무실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야겠어요. 이제는 가야 해요. 다음 날 저는 윤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저희를 맞아줬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죠.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 시도예요. 배우자 몰래 재산을 처분하려는 건 불법입니다. 이 녹음 파일은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우선 재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리고 이혼 소송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이혼이라는 단어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혼까지는 생각 못 했거든요.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남편과 시어머니가 조직적으로 당신을 배제하려 했어요. 이건 혼인관계 파탄에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당신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혼이요.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과 헤어진다는 것.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을 내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선 상담료 없이 도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승산이 충분해요. 용기 내세요.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악물고 이름을 썼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윤희가 말했습니다. 미화 씨 잘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시작이에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언제 알려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묘하게 설레기도 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디 갔다 와? 한참 걸렸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볼일 좀 보고 왔어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녹음기를 계속 생각했어요. 그 작은 기계가 제 무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다가 오히려 스스로 증거를 남긴 거였죠.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저는 평소처럼 식사를 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었어요. 시어머니도 평소처럼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았죠. 국이 짜다, 반찬이 별로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 저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드러낼 방법이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무력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일주일 후에 가족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공개할 생각이었죠. 녹음 파일을 틀고 진실을 밝히고 제 결정을 알릴 거였습니다. 윤희에게 전화했어요. 윤희 씨, 일주일 후에 가족회의 할 거예요. 그날 옆에 있어줄 수 있어요? 윤희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꼭 가 있을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했어요.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친정엄마 병원비를 확인하고 제 통장을 정리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거실로 불렀죠.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은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뭔데? 빨리 해. 시어머니도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죠.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남편이 물었어요. 그게 뭔데?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저 여자 언제까지 둘 거야? 조금만 참아요. 재산분할 문제가 생겨요. 한 푼도 주면 안 돼.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는 저도 제 편이 될래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죽음처럼 고요했어요.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고 남편은 손을 떨고 있었죠. 저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우리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해요? 재산분할 피하려고 저를 쫓아낼 계획이 오해라고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녹음은 불법이야. 몰래 녹음한 거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죠. 어머니, 이건 제가 녹음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방에서 발견한 거예요. 어머니가 녹음하신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한 것들이었죠.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재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했고요. 남편, 당신이 마음대로 집이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요. 법원에서 막아놨으니까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미친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린 거죠. 30년 넘게 당하고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도 제 편이 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감히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저는 웃었어요. 나갈 거예요. 하지만 제 몫은 챙기고 나갈 거예요. 법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받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이었어요. 저는 문을 열어줬죠. 윤희는 제 옆에 섰습니다. 미화 씨,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남편이 윤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윤희는 당당하게 대답했죠. 저는 미화 씨 친구예요. 증인이기도 하고요.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억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뭐라도 해봐.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모셔올 거예요. 더 이상 요양병원에 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할 거고요. 남편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혼? 당신 정신 나갔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신 나간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린 거예요. 당신과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간병인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남편이 다가오려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할 얘기 없어요. 다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 말 듣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은혜요?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은혜를 베푸셨죠? 30년 동안 저를 하녀처럼 부리면서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는 아들 앞에서만 착한 척 하시죠. 지훈이가 왔을 때만 상냥한 할머니 흉내 내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다 봤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급히 비행기를 타고 온 모양이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한테 급하게 오라고 하셔서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지훈아, 잘 왔어. 내가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 저는 녹음기를 다시 켰습니다. 지훈은 서 있는 채로 들었어요. 아빠와 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재산 얘기, 저를 쫓아낼 계획, 모든 게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녹음이 끝나자 지훈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았죠. 아들아, 이건 오해야. 내 엄마를 위해서 한 거라고.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위해서요? 엄마를 쫓아내는 게 엄마를 위한 거예요? 저는 아들의 그 모습을 처음 봤어요. 지훈이 제 편을 드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훈아, 너는 몰랐던 거니까 괜찮아. 하지만 이제 엄마는 떠날 거야.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지훈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외할머니도 한 번도 안 찾아뵙고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엄마. 제가 외할머니 모시는 거 도와드릴게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왜 엄마 편을 들어? 내 할머니는 생각 안 해? 지훈은 아버지를 똑바로 봤어요. 아빠야말로 엄마 생각은 하세요? 30년 동안 엄마가 뭘 했는데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지훈한테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말 좀 들어봐. 내 엄마가 오해하고 있어. 지우는 한 발 물러섰어요.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갈게요. 짐은 나중에 정리하러 올게요. 윤희가 제 옆에 섰죠. 저희 같이 가요, 미화 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데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남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나가면 한 푼도 못 가져가. 다 우리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법원에서 결정할 거예요. 어머니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석양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제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죠. 윤희가 제 어깨를 감싸줬어요. 미화 씨,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그날 저는 윤희 집에서 잤습니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눈치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 혼자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친정엄마를 찾아뵈었어요. 엄마, 이제 집으로 모셔갈게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화야, 정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엄마. 우리 함께 살 거예요. 병원에서 퇴소수속을 밟는데 지훈이 나타났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준 거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조용한 시골집을 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죠. 윤희가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미화 씨, 여기 정말 좋네요. 평화로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 제 공간이에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는 곳이죠. 윤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축하해요. 미화 씨. 친정엄마를 모시고 첫날 밤을 보냈어요. 엄마는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미화야, 여기 좋다. 조용하고 평화로워. 저는 엄마 손을 잡았죠. 네, 엄마.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승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녹음 파일 덕분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장을 봐왔더라고요. 엄마,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지훈은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제가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면 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엄마. 자주 올게요. 외할머니도 자주 뵐게요.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텃밭에 씨앗을 뿌렸어요. 윤희가 와서 함께 심었죠. 상추, 고추, 토마토. 작은 씨앗들이 땅에 묻혔습니다. 미화 씨, 이거 다 크면 먹을 게 많겠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러게요. 기대되네요.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했어요.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최악을 겪었으니까요. 이제는 나아질 일만 남았죠. 재판 당일 아침, 저는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윤희와 지훈이 함께 가줬어요. 법정에 들어서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째려봤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재판은 예상대로 진행됐습니다.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어요. 판사님은 남편의 재산 은닉 시도를 인정했고 저에게 정당한 몫을 주라고 판결했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남편이 다가왔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저는 그를 봤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오래전에 끝났던 거예요. 우리 둘 다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가 마당에 나와 계셨어요. 미화야, 어떻게 됐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됐어요, 엄마. 다 잘 끝났어요.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죠. 그날 저녁 윤희가 저녁을 가져왔습니다. 축하한다고요. 우리는 셋이서 조촐하게 식사를 했어요. 엄마, 윤희, 그리고 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가 별을 봤어요. 반짝이는 별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 제 인생은 정말로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텃밭에 싹이 났습니다. 작고 연약한 새싹들이었어요. 저는 그 싹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 조금씩 자라나는 거구나. 윤희가 물었어요. 미화 씨, 후회 안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이게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에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를 선택한 거예요.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텃밭의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상추는 푸르렀고 토마토는 빨갛게 익어갔죠. 저는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잘하고 있구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남편이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됐다고 했죠. 저는 안타까웠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도 혼자가 된 거였어요. 친정엄마는 점점 건강해지셨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표정은 밝아지셨어요. 미화야, 여기 살기 좋아. 행복해.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엄마. 가을이 왔습니다. 텃밭의 작물들을 수확했어요. 윤희와 함께 김장도 담갔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마당이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겨울이 다가올 무렵 이혼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지우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달라졌어요. 더 따뜻하고 더 다정해졌죠. 엄마, 제가 이제 엄마 챙길게요. 저는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저는 마당에 나가 눈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시작이었죠. 저는 웃었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정말로 시작입니다. 63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이제부터예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김미화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견디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을 위해 용기 내는 게 맞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